참석해 주신 이제 전립선암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전립선암을 비롯한 이제 비뇨기암 치료에 함께하고 있는 박세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혈액암협회 도움으로 지난 수년 동안 매년 한두 차례씩 전립선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개 강좌를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진료실 밖에서 직접 만나 뵙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벌써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협회 측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저와 강북 삼성병원 비뇨의학과에서 환우 가족분들을 이제 치료해 주고 계신 정재훈 교수님이 함께 이제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강의를 나눠서 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셨던 내용을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1대1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좌라서 뭐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정재훈 교수님께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북산성병원 비뇨의학과 정재용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럼 먼저 이제 전립선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정재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립선암의 이제 일반적인 내용, 예, 그래서 통계 및 진단, 그리고 우선은 국소적인 전립선암에 대해서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립선은 어디에 있느냐? 예, 우리 아랫배에 있는 방광에서 이제 소변을 내보내는 길, 예, 요도가 있고요. 그래서 방광 아래쪽에 붙어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 밤톨처럼 생긴 이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하는 일은 정액의 액체 성분을 주로 만들고 있고 또 고환에서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서 활성화되어 그 기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을 뒤쪽에 있는 정낭이라고 주머니에 저장을 하고 고환에서 만들어진 그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정낭까지 오게 되어 정낭에서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의 액체 성분과 합쳐져서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 사정할 때 사정관을 통해서 요도와 합류하여 음경을 통해서 사정이 되는 장기입니다. 뭐 전립선에 발생한 질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일반적인 그 양성 질환이 있는 반면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의 특징은 세포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무한정 증식을 하면서 주변 장기를 파괴를 하고 주변 조직을 파괴를 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악성 종양 전립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을 하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암 중에 남성 사망의 두 번째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이는 수면 연장으로 인해서 노령 인구의 증가, 또 생활 방식의 서구화, 또 식이나 이런 것들의 지방 식이의 증가, 이런 것들, 또 환경 오염, 또 건강검진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초기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이제 우리나라의 암종들의 그 발생 빈도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최근 그 그 통계는 2018년도까지 발표되었고 여기서 이 보라색 선이 전립선입니다. 다른 뭐 위, 폐, 간, 대장 이런 대표적인 암들은 점차 우리 그 국가 암검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 그 예방법이나 이런 건강 관리가
개선되면서 점차 발생이 감소를 하고 있으나 전립선암은 계속적으로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5,000명 정도가 발생하였고 전체 암 발생의 6.1%, 전체 남녀 통틀어서는 7위에 해당하고 남성암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하였습니다. 10만 명당 한 29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70대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32%, 80대 이상에서 14% 정도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전립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원인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요.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립선암 환자 중에 전체 환자 중에 약 9% 정도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형제 중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 3배 정도 발생이 증가를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란성 쌍둥이에서 단 한 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한 4배 정도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에서 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지방질과 그 남성 호르몬 발생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립선의 성장과 분화에 불균형이 오면서 DNA가 손상되면서 이게 그 무한 증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뭐 환자분들이 오시면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이런 의심이 된다고 들어서 왔다. 예, 뭐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증상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예, 요즘에는 암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 오히려 완치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종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그 혹이 커지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는 효과와 비슷하게 발생을 하면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게 이 강하게 다른 조직들을 파괴를 시작하게 하면서 뭐 혈뇨나 혈정액증 또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서 전이 부위의 통증이나 해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의 진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선별 검사로는 직장 수지 검사,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본다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게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고요. 그리고 경시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50대 이상의 남성은 적어도 PSA는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이런 검사들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아까 그 사진을 이제 옆으로 엎드려 있다고 봤을 때 전립선의 바로 뒤쪽으로 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각을 넣어가지고 암이 있는 경우에 딱딱하게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부분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요. 전립선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것은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정액의 액화랑 연관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뭉글뭉글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요. 그게 주로 이제 그 정액으로 배출이 되겠지만 아주 소량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 전립선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이제 한 40가지 원인으로 PSA가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뭐 전립선 비대가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배뇨 기능의 장애 또는 사정하면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뭐 체질적으로 높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전립선 암이 있다고 하면 전립선이 암이 치료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립선 암이 점점 커지면서 PSA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립선 PSA가 높아진 경우에 전립선 암의 확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기준을 2.5에서 3 정도로 잡긴 하는데
이 PSA가 뭐 200, 300, 예, 뭐 엄청 높다. 예, 이런 거는 거의 전립선암밖에 없지만 뭐 3에서 조금 높은 뭐 4, 5,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원인, 뭐 비대나 배뇨 기능 장애, 뭐 다른 원인으로도 많이 그 정도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데에서는 이제 뭐 추세라든지 아니면은 전립선 크기와의 비율 이런 것들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전립선암의 확률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립선 아까 손가락 들어가듯이 이런 그 초음파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초음파 기구를 항문으로 넣어서 전립선을 바로 뒤쪽에서 형상화 시키면서 의심되는 부분을 조직 검사로 그 바늘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여 조직을 채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로 그 조직을 채취를 하고 이런 사전 관장이나 예방적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염증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그래서 얻어진 조직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약 400배 정도 확대해가지고 그 얻어진 세포들을 확인을 해서 암 여부를 진단을 하고 암의 분화도, 악성도나 위치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전립선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의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립선암의 주변 조직들을 보는 게 이제 MRI가 되겠습니다. MRI와 CT 이런 것들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MRI는 좀 좁은 부분을 자세하게 연조직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립선과 그 주변을 좀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CT는 약간 좀 넓게, 뭐 복부면 복부, 아니면 뭐 흉부면 흉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넓은 쪽의 그 분포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암이 뼈나 폐로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뼈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골주사 검사, 또 폐 쪽으로 전이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엑스레이나 또는 CT 등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장기들의 뭐 임파선, 주변의 임파선이나 뼈, 폐 또는 고형 장기들로 전이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MRI로는 이렇게 방광에서 전립선 그리고 주변 조직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뼈 사진을 통해서 전이가 된 부분은 좀 더 밝게 이런 그 업테이크가 증가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해서 전이 부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전립선암을 이제 병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암은 대부분 1, 2, 3, 4기로 나뉘게 되고요. 전립선암은 진단되면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암 종류별로 그런 그 병기를 정의를 하는 게 조금씩 기준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돼가지고 PSA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기는 뭐 전립선 비대 수술하다가 우연히 발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기로 정의를 하고 2기는 전립선 안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2기로 하고요. 3기는 전립선의 그 경계, 그 캡슐을 살짝 뚫고 나온다든지 또는 뒤쪽에 있는 정낭에 침범한 경우를 3기로 정의를 하고 있고 4기는 뭐 다른 뭐 방광이나 뭐 그 골반뼈, 뭐 뒤쪽에 장 아니면 뭐 다른 임파선이나 다른 그 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로 진단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암의 이제 병기까지 확인이 되면 악성도 및 병기 PSA 정도를 감안을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우선 적극적 관찰요법 또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그 중에서 뭐 호르몬 치료 아니면 뭐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관찰요법은 요즘 들어 이제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 전립 아주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초기 전립선 암에서는 우리가 뭐 수술하거나 전립선암을 수술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립선 암의 극초기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빨리 뭐 수술하거나 이러면서 전립선 암 치료에 따른 그런 부작용들을 미리 이렇게 환자분이 많이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렇게 완치율은 차이가 없으면서 그런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 PSA 그리고 전립선 조직 검사들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때 수술하거나 해도 늦지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적극적 관찰요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약간 치료를 좀 연기해도 환자분들의 이 전립선암 자체가 이런 진행 자체가 그렇게 빠른 암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하다가 진행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 수술을 좀 연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MRI라든지 다른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확인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런 적극적 관찰요법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실 거고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국소적으로 전립선암이 이 전립선이나 이제 정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위암이 있으면 위를 떼어내고 간암이 있으면 간을 떼어내고 그래서 생긴 원발 부위를 완전히 절제를 해버리는 게 아무래도 완치율은 가장 높을 거고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전립선암의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립선하고 그 뒤에 있는 정낭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전립선 요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잘려진 요도와 방광 부분을 이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니까 아직 기대 여명이 많이 남으신 분 그리고 2기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주 3기 초기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술 방법은 우리가 전립선이 방광의 아래 골반의 제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쉬운 장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좁고 한 구석에 박혀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알려져 있고요. 뭐 치고루, 배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또는 회음부로 접근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이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 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절개 부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이 회복이 좀 느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복강경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하지만 복강경이 쓰기가 어렵고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의사가 로봇을 조정을 해가지고 복강경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기 이제 로봇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의사가 이 조종 장치 콘솔이라는 데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 이 로봇을 조종을 해가지고 전립선 절제를 시행하는 개념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하면 뭐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뭐 바로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뭐 확인이 되면 뭐 다른 MRI라든지 이런 병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조직 검사 직후에는 아무래도 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보존 술식이나 직장 손상을 줄일 수 있게 조직 검사 부위가 안정된 후 약 6에서 8주 이후에 수술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고 주변에
방사선을 온몸에 쬐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그 전립선이나 주변에 일부 좀 분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령의 전립선 환자분이기 때문에 다른 심혈관 질환들의 동반 질환이 많아서 마취나 수술 관련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세 군으로 분류했을 때 제일 위쪽이 수술이고요. 예, 맨 아래가 그냥 치료하지 않고 지켜봤을 때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방사선도 뭐 그 수술에 뭐 못지않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의 재발은 이제 전립선 절제술을 해서 PSA 수치가 낮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재발의 의심되는 경우 PSA 수치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이제 생화학적 재발을 하고요. 실제로 재발해서 그 혹이 보이고 전이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PSA 수치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높아지는 추세, 생화학적 재발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치료, 뭐 수술하고 나서는 우리 뭐 그 방사선을 추가로 한다든지 또는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의심 수치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재발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을 때 확인이 되면 뭐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전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PSA가 뭐 그 수술한 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PSA가 이제 높아지는 추세를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전신적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신을 뭐 수술하거나 전신을 방사선을 쬐 수는 없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다른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전립선 전이 부위에 뭐 뼈에 통증이 있다든지 골절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주입함으로써 그런 그 동위원소가 뼈 전이 부위로 들어가게 돼서 이런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이 그 남성 호르몬에 반응을 해서 의존성으로 커지는 게 1940년대에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의존적인 세포들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호르몬 치료의 약 8, 90%는 초반에 반응을 잘 하나 하지만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건 이제 평균일 뿐이고요. 뭐 심한 분들은 몇 달 만에 하지만 뭐 괜찮으신 분들 몇 년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도 이렇게 그 환자분의 이제 병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의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박세영 교수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방광과 요도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쪽 구조가 이제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하시는 증상이 요실금이에요, 요실금. 예. 처음에는 수술 직후에는 도뇨관, 소변줄을 넣어놓음으로써 이런 수술 부분이 아물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넣어놓지만 이제 뽑게 되면 소변줄을 뽑게 되면 아무래도 그전과는 이제 구조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소변을 보는 것을 다시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근육들의 뭐 분포나 강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그 정도의 차이 어떤 분은 뭐 줄줄줄 세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힘을 줄 때, 뭐 무거운 들 때 센다든지 어떤 분은 뭐 걸을 때 센다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 90% 정도에서는 수술 직후 요실금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수술하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태어나실 때 기저귀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문 조이기 운동을 열심히 골반 접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서 점점 요실금이 호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줄줄줄 세던 분이 걸을 때만 센다든지, 걸을 때만 세던 분이 힘을 줬을 때만 센다든지, 또 그리고 완전히 안 센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실금이 점점 좋아지실 수 있고, 우리가 1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약 90% 정도에서는 호전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0%, 그 나머지 10%는 주변에 있는 근육 자체가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이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요돈의 주입술, 예, 또는 인공요도 괄약근 수합입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공요도 괄약근이고요. 그래서 이제 괄약근 여기가 이제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요도를 감싸는 이 그 풍선을 이제 주변에 감아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펌프와 이제 그 밸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조였다 풀어줬다 할 수 있게 수술을 하는 것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요실금이 완전히 그 호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아무래도 성기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 신경의 그 통로, 예, 주변에 있는 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요게 제거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예, 성기능에 저하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발기유발제 자가 주사, 음경모유물 삽입술 같은 경우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로 제가 이제 전립선 질환이나 전립선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그 전립선암의 내과적 치료, 주로 이제 대개는 이제 항암 치료가 될 텐데요. 이쪽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지난 몇 년간 계속 제가 그 한우 가족 상대로 강좌를 해보아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과 의사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항암제 등의 약을 처방해서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이제 각각의 항암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약이 있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제약도 있고 이제 이 자리가 이제 학술대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암 치료 전반에 대한 말씀을 더 먼저 좀 드릴까 하고요. 이게 이제 암이라는 병에 대한 기술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고, 몸에 어떤 괴상망측하게 생기는 이제 덩어리가 생기고 점점 커져 가는데, 당시에는 이게 어떤 우리 체외계 이상, 특히 이제 검은 담즙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돼서 생긴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치료로는 그 담즙을 맑게 하기 위해서 사혈, 그러니까 피를 뽑아낸다든지 식이요법을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치료법들을 이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암에 대한 치료법은 수술로 그 덩어리를 잘라내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수술 치료는 사실은 그 역사가 고작 100년을 조금 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이제 비로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엔나 대학에 가시면은 이 그림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 이렇게 테오도르 빌로스라고, 지금도 이제 위암 수술은 빌로스 1, 빌로스 2 수술 그런 식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을 고안해내신 유명한 외과 의사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수술의 발전은 이런 기술기의 발전도 있지만은
19세기 말부터 이제 마취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수혈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발견하면서 감염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진 그런 덕이 큽니다. 아무튼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완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쯤에 돼서는 이제 아무리 훌륭한 외과 의사가 가령 이제 신의 손으로 그런 수술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재발하거나 아니면 전이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암세포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암세포라는 것은 어디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그런 세포가 아니죠. 원래 이제 우리 몸에 존재했던 이제 정상세포가 어떤 이유에서 암으로 변하는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서 무한정 증식한다는, 말하자면 이제 불사의 세포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스스로 이제 그 혈관을 만들어내고 이제 전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던 면역 체계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는 그런 능력 등등이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처음에는 이제 한 개로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개수가 10의 9승계, 그러니까 이게 약 10억 개죠. 그러면 그 크기를 한 1cm 정도라고 하는데, 그보다 작으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암이 몸에 존재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이제 진단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봅니다. 그 10의 9승계가 넘어가면 비로소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이 되는 것이고, 그 개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면은 전이가 되고 사망에 이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실은 이제 암세포의 숫자를 10의 9승계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암을 다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제 몇 개인지 모를 그런 암세포가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완치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대신에 이제 관해, 완전 관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아있을지 모를 그런 암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증식하면서 10의 9승계를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 재발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수술 이후에 다른 치료, 그 추가로 이제 항암제 등을 써서 남아있을 암세포를 더 죽이고자 하는 개념의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보조 항암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암에서들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미 이제 암세포의 개수가 많아서, 그리고 전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이든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거를 완전간해로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의 성장을 줄이거나 늦춰서 보다 더 오래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식의 항암 치료를 이제 고식적 항암요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식적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심지어는 의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약, 어떤 치료 하나로 병이 싹 낫는 그런 완치가 되는, 그래서 병이 걸리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치료법이 있으면 하시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일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종양내과 의사를 만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전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권유받는 분들은 되게 이제 완치라는 개념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병원이든 어디든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이게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보다 편안하게 사시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비단 뭐 암 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상처가 나서 꼬맨다든지 아니면은 혈압이 높아서 뭐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그 어떤 의료 행위도 그 상황이 생기기 전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 아까 정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은 이런 국소 치료는 이제 암이 어떤 부위에 이제 국한되어 있을 때 하는 치료고요. 아니면은 이제 항암 치료 같은 전신 치료를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뭐 언제나 100% 성공하지는 않지만은 삶의 양과 질 어느 하나라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나 희망이 없으면은 그런 치료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이긴 한데 전립선암 환자가 겪으시는 경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처음 진단 받으시고는 뭐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뭐 치료 또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죠. 근데 이제 사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더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잘 치료가 되시고 천수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무튼 이제 그 병이 진행되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그 호르몬 치료에 이제 듣지 않는 그런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전립선암 환자에서 저희 치료의 목표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치료 방법을 이제 또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보통 이제 호르몬 치료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정확하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차단 내지는 이제 박탈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이제 말하자면 거세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들으셨지만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여성의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그런 암이기 때문인데 이게 수술로 이제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거세가 있고 최근에는 대개는 이제 이런 주사제를 이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이제 박탈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치료로 전이성 전립선암이 상당히 좋아지고 PSA도 떨어지고 하지만은 결국 이제 언젠가는 이제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이게 항암 치료가 딱히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20세기 후반에 임상 연구들에서 얻어지는 이제 생존 곡선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래프인데요. 이게 1985년이니까 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당시에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 기간의 중앙값이 평균하고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한 반수가 사망하는 기간이죠. 이게 8.5개월 정도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나 그때의 기준으로 보나 상당히 무서운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생존 기간의 향상을 이룩한 첫 번째 항암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약이고 이게 이제 혈관으로 이제 그 투여하는 이제 전형적인 보통 항암제죠. 그래서 약 이름을 제가 이제 영어로 적어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게 제가 상표명을 노출하는 것에 예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도세탁셀 이후에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약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정말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계속 나오는데 이 각각의 약들이 모두 그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생존 기간의 연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던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그 임상 연구에서 나오는 그런 생존 곡선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아까 1985년에는 그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기간 중앙값이 8.5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임상연구에서는 이게 치료를 시작하고 36개월, 44개월이 지나도 이 사망자의 수가 중앙값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냥 사실 지금도 이제 많은 신약들이 그 전립선암에서 연구되고 일부는 그 효과를 입증해서 출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약들을 뭐 다 설명드리는 것은 뭐 오늘 강좌의 주제에서 좀 벗어날 것이고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그래도 뭐 키투르다라든지 뭐 CDK4/6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파프 억제제인 올라파립, 루티시움, PSMA 동위원소 등등이 이미 좋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조만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시겠지만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미국 등의 서구권에서는 남성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해서 제약사들이 이제 그 새로운 약물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많은 좋은 약제, 항암제 등이 개발돼서 이용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약이 더 좋으냐, 어떤 순서로 써보는 게 좋으냐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사실 항암 치료를 이 환자에서 꼭 해야 되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특히 어떤 아픈 증상이나 그런 게 없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이제 어떤 약제를 먼저 써보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의사가 매일 진료실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에서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할 문제가 이제 골 건강, 이제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치료인데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립선암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대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후에 걸리시죠. 가뜩이나 이제 늙어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습니다. 거세 치료를 받고 하면 이 남성 호르몬이 박탈되죠. 그러면 갱년기 증상과 함께 이제 근육량 감소, 골밀도의 감소 등이 이제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게다가 이제 전립선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장소가 이제 뼈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고 전이가 돼서 자칫 어디 골반 같은데 골절이라도 생기면은 그때는 암 치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동을 못 하시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메타나 악시제바 같은 그런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은 생활 습관 이런 비약물 치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표는 미국 암협회 가이드라인이라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아마 환우분들께서 이미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거기에 이제 적당한 운동이나 금연, 금주,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한 활동, 그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뼈로 전이된 환자의 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로 전이된 암 자체를 호전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계속 뼈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 골 전이를
호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비단 전립선암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고 이제 모든 암 환우 분들에게 해당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공개 강좌는 사실 이제 1대1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환우분들 각각의 그 상황은 여러분을 담당하시고 고민하고 계신 그런 담당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제 최적의 치료 방침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병원의 진료실 같은 곳에서 담당 선생님과 직접 상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맞고요. 이제 불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그 한 분께 한 5분, 10분 정도 이상을 이제 할애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한편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소위 뭐 개인 맞춤 치료니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그 환우분들 개개인의 갖고 있는 이제 병세나 어떤 뭐 검사 결과 그리고 유전적 소인 이런 거를 파악해서 가장 최적인 치료 방법을 이제 찾아낸다는 개념이고 그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예후인자나 치료법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암이라서요. 사실은 한 사람의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물론 그 모든 환우분들에게 다 적용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방사선과 비뇨기학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등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다투기도 하면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제 공개 상담의 시간입니다. 이제 온라인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제 협회를 통해서 미리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치료에 대한 질문은 정재영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과적 치료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전립선암 4기이고 뼈 전이로 올해 2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약제명 모르신다고 하지만은 아마 입원해서 받으신 것을 보면 아마 도세탁슬 같은 그 항암제를 주사로 맞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항암 치료를 안 하시고 통원 치료하시면서 그 약제 복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립선암의 표적 치료제가 있나요? 있다면 뭐 치료 방법이나 뭐 비용 뭐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자면요.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정상세포에는 가급적 없을수록 좋고요. 이제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이제 특정한 표적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약물을 말하고요. 그 표적은 말하자면 그 암세포의 세포벽이나 아니면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수용체일 수도 있고, 암세포에서 이제 특히 발현되는 어떤 단백질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뭐 유전자 돌연변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뭐 엑스텐디나 뭐 자이티가 같은 약들이 2차 호르몬제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는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그런 어떤 효소라든지 그런 그 전립선암과 관련된 그런 표적에 결합해서 그것을 저해시키는 그런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립선암에서도 표적 치료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개발 중이거나 뭐 이제 막 출시되고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뭐 올라파립 같은 거는
브라카 1, 2 뭐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전립선암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그 돌연변이가 있느냐, 그 여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미국 등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모든 전립선암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험이나 여러 뭐 비용이나 그런 문제 등으로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가 그 새로운 좋은 약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엑스탄디 같은 약에 예에서도 보듯이 그 생존 기간의 연장 그리고 이제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지만은 역시 이것도 이제 완치를 기대하는 약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새로운 약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가 정식으로 나기 전에는 그 어떤 임상 연구 그런 걸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 외에는 투여받으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정재용 교수님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전립선암 질환 진단 받고 로봇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잘 관리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요실금이 이제 좋아지질 않으셔서 인공요도 관략근 수술을 아까 잠깐 강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받으면은 이제 요실금이 해결될지 물으셨습니다. 예, 완벽하게라는 이제 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우선은 인공요도 관략근 수술은 그 약한 그 소변을 조절하는 관략근 부분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요도 부위를 이제 조절을 함으로써 요도 관략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모든 수술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완벽하게 요실금이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 샌다고 하면 이걸 또 다시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개발된 방법들 중에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수술 관련해 가지고 다른 뭐 염증이라든지 뭐 다른 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뭐 그 효과는 좋고 합병증도 적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그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서도 하기는 힘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좀 더 환자분한테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술되기 위해서는 수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진행을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뼈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4기로 진단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아마 이제 받으시고 종료되신 걸로 보이고요. 양쪽 손가락에 주먹쥐기가 완전히 되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 있고 특히 이제 새끼손가락 쪽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부작용인지 이걸 어떻게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오셨고요. 그 아마 이제 도세탁셀 등의 이제 그 항암제를 맞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들 약제에서 이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말초신경병증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정확한 진단은 이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게 맞겠지만은 이게 그 저희가 도세탁셀 같은 항암제를 이제 쓰다 보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굉장히 잘 견디시고 사실 효과도 잘 보시는데 계속 오래 뭐 예를 들어 뭐 5개월, 6개월을 넘겨서 계속 쓰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한 부작용들이 점차 축적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초신경병입니다. 이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은 비단 뭐 도세탁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약제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실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 번만 맞아도 심하게 발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번 맞으셔도 전혀 이런 걸 못 겪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예측할 방법이 없고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굉장히 이렇게 질문 주신 경우처럼 이제 심한 경우는 리리카 같은 뭐 신경통약하고 그런 진통제를 써서 이제 조절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뭐 다행인 것은 이런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뭐 그 수개월 내지는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록 뭐 그 오래 가시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회복되는 부작용이어서 약을 드시면서 좀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이제 6년 전에 전립선암 진단 받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나고 현재 이제 추적 관찰 중이시니까 아마 수술이 잘 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재발이 걱정되셔서 수술 후 재발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뭐 이제 꼭 수술 받고 6년이 되신 분이 아니어도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신 분 아니면 전립선암이 아직 안 걸리셨는데 걱정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궁금하실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저 정재영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약간 뭐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뭐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것은 뭐 발생하지 않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발생을 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그 발암물질, 이런 것들 중에서 전립선암 관련해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건 담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은 뭐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뭐 직업적인 요인으로 뭐 제초제나 다른 뭐 화공약품을 다루거나 이런 것만 아니시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 그 노출에 좀 그 연관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방질은 조금 빼고 식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좋은데 어떤 분은 암 걸렸다고 하면 뭐 고기부터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기 살코기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얻어내는데 단백질 섭취하는데 고기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질은 좀 빼고서라도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뭐 채식, 야채 골고루 드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것들이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이라는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정재영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2012년이니까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으신 지 한 10년 되셨는데, 아마 이후에 이제 그 호르몬 PSA가 상승하고 뭐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까지 또 받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호르몬제 약제죠. 이제 항안드로젠제일 것 같은데 복용을 중단한 지 3년 되셨다고 하고 PSA 수치는 0.2라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는 수치인지 뭐 계속 이 정도로 유지가 되시는 건지가 질문에 안 들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수치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재발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을지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혹시 뭐 대답해 주시죠? 그래서 로봇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셨고요. 뭐 24번을 진행하셨다는 거는 저게 한 세트를 이제 24번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PSA 수치 그 생화학적 재발이 의심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시행을 했고 수치가 잘 억제됐기 때문에 3년간 지금 중단하고 현재는 아무런 치료 없이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 수치가 0.2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는 높아지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횟수로 9년째 되시는 거라서, 지금까지 이제 치료를 잘 받아오신 것 같고, 그리고 약제 복용 모든 치료가 중단하고 3년째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치도 저 정도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치 상승은 이제 뭐 재발을 좀 더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수치가 몇이다. 그러면 이게 뭐 재발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추세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향후 뭐 추가적인 치료 여부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발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법은 그 질문에 대답과 이제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몇 가지 이제 하시는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미리 받아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운 점이 많으시겠지만은 이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강북 삼성병원 정재훈 교수님 이 환우 가족분들에게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라고 좀 전달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예,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서 이제 전립선암으로 이렇게 전립선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러면은 환자분 및 가족분들께서 이제 많이 낙담을 하시고, 예, 절망하시고, 뭐, 눈물도 보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전립선암은 그나마, 예, 조금 진행이 조금 느린 암에 속하고, 예후도 좀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약사들이 그런 전립선암을 조절하기 위한 이런 각종 치료 방법이나 치료 약제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신다면 천수를 누리시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예, 그렇게 정기적으로 예, 딱 정해진 날짜 잘 지켜가지고 병원 방문하시면서 잘 관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이제 환우분들의 이제 회복과 이제 편안한 삶을 기원드리고요. 이제 부족한 시간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아쉬움이 남지만은 이제 사실 요즘 시국에 힘든 걸로 치면은 사실 저희 환우분들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입원을 하시거나 뭐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마다 뭐 코로나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으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쪼록 그런 힘든 투병 생활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직접 뵙고, 눈을 마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협회 측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